미국 최고 인플루언서가 한국의 작은 도시 경주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인구 25만의 조용한 역사, 도시가 어떻게 팔로워 6,400만의 슈퍼스타를 무너뜨렸을까요? 뉴욕과 LA, 파리와 도쿄를 다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오열한 그녀였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 경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이런 시골에 왜 왔냐며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과연 30시간 동안 경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카킴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는 짜증이 한껏 나 있었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APC 홍보대사로 저를 초청했다며 찾아왔지만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하루 스케줄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매일 올리는 콘텐츠 하나가 최소 5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경주 관광 팸플릿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오래된 돌덩이들 사진뿐이었죠. 제 매니저 제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키카의 시간은 금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면 모를까 경주는 너무 작은 도시 아닌가요? 정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팔로워 수가 6,400만을 막 넘어서는 순간이었거든요. 경주 인구 25만이라고요? 제 팔로워의 0.4%도 안 되는 곳에 왜 가야 하죠? 제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그때의 저는 숫자가 전부였어요. 팔로워 수, 조회수, 광고 수익 그것만이 제 세계의 전부였죠. 한국 관계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주에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요? 1500년 전 신라인들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라고 했죠. 제이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최소한 이틀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이면 도쿄나 상하이에서 10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따졌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곧 영향력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관계자 중 한 명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키카킨 씨가 진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라면 작은 도시도 빛나게 할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 말이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대도시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가짜 인플루언서란 것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저는 하루만 가기로 했습니다. 단 최고급 대우를 조건으로 말이죠. 그들이 떠난 후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거라고 투덜거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주라는 곳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며 저는 내일 겪을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KTX를 타고 경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불편했습니다. 1등석이긴 했지만 제가 평소 타던 프라이빗 제트와는 천지 차이였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낮은 산들, LA의 스카이라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2시간 후 신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는 순간 저는 당황했죠. 여기 너무 한산했거든요. 서울역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그마저도 대부분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제이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결국 우리가 직접 출구를 찾아 나가야 했죠. 역 밖으로 나오자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높은 빌딩은 어디에도 없었고 멀리 산들만 보였죠.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와이파이 속도를 체크했습니다. 오지 신호는 약했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는 데만 30초가 걸렸어요. 평소 LA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제이크, 여기서 라이브 방송 되겠어? 시청자들이 떠날 거야.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불국사, 첨성대, 전부 야외거나 와이파이가 약할 것 같은 곳들 뿐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국인 가이드 김미영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영어는 유창했지만 너무 열정적이어서 부담스러웠죠. 경주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쉴 새 없이 설명했지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변에는 허름한 식당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스타벅스조차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게 올렸어요. 한국의 시골에 왔다고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된다고요. 팔로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왜 거기 갔냐며 걱정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실망은 계속됐습니다. 경주 최고급 호텔이라고 했지만 제가 묵던 비버리 힐스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로비는 작았고 체크인 데스크에는 직원이 2명뿐이었죠. 제이크가 프런트에서 뭔가 따지고 있는 동안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빨리 LA로 돌아오라는 내용들이었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최소한 몇 개의 콘텐츠는 만들어야 했어요. 어차피 실패작이 될 게 뻔했지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몇 시간 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제 인생이 뒤바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실망스러웠어요. 메트로폴리탄이나 루브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죠. 건물도 낮았고 관람객도 적었습니다. 제이크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어요. 10분만 둘러보고 나가자고 했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역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금관이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 왕족이 썼다는 황남대총 금관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금 장신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 김미영 씨가 설명을 시작하자 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금관의 나뭇가지 장식 하나하나가 순금판을 0.03mm 두께로 얇게 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커팅 기술도 정밀 기계례도 없던 시대에 오직 손기술로만 만들었다는 거죠. 잠깐, 이게 1500년 전 작품이라고? 레이저 커팅도 없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 금관에 달린 고곡과 유리 구슬이었습니다. 그 작은 구슬 하나하나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섬세했죠. 저는 진열장의 얼굴을 바짝 대고 금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금 조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금관을 만든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수하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제이크가 옆에서 계속 시간을 재촉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LA의 최고급 주얼리 가게에서도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티파니도 까르띠에도 이 1500년 된 금관 앞에서는 그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이드가 다른 유물들도 설명했습니다. 신라의 유리 세공품, 토기, 무기들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었죠. 특히 유리로 만든 작은 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우 5cm 크기였는데 그 안에 무지갯빛이 갇혀있는 것 같았어요. 15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만했는지 말이죠. 6400만 팔로워가 뭐 대단한 건가요? 15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 작품들 앞에서 제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저 하루살이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잊혀질 콘텐츠들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 그냥 서서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조회수도 좋아요도 댓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감상했죠.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모르겠어요. 제이크가 제 팔을 잡고 흔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박물관에 들어온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10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일정인 불국사로 가야 한다며 재촉했지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익?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제이크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5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제가 일정을 거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이크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 놓친 광고 촬영 스케줄을 보여줬습니다. 샤넬 향수 광고, 구찌 가방 협찬, 하루에 50만 달러가 날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의 신라 장신구들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거든요. 특히 한 귀걸이가 인상적이었는데 가늘고 긴 금실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형태였습니다. 1500년 전 어떤 여인이 이것을 착용하고 걸었을 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제이크가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물건들 보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LA 박물관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고 따졌죠.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유물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삶이었고 꿈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가이드 김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물관 야외 정원에 천마총과 대릉원이 있다며 실제 왕릉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제이크는 한숨을 쉬며 뒤따랐고요. 야외로 나가자 10월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대한 봉분들이 푸른 잔디 위에 솟아 있었죠. 마치 작은 언덕들 같았지만 그 안에는 1500년 전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대적인 건물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고분들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고분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관광객도 아니고 그냥 동네 할머니 같았는데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러냐고요? 김미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주 사람들에게 이 고분들은 그저 유적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LA에서는 100년 된 건물도 헐고 새로 짓는데 이곳 사람들은 1500년 된 무덤을 여전히 조상님의 집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 도시가 갑자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이크가 또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4시가 넘었고 불국사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투덜거렸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박물관에서 하루 종일 있고 싶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박물관을 나온 후 가이드 김미영 씨가 황리단길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라고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골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카페와 식당으로 변신해 있었고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죠. 저녁 6시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제이크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골목 안쪽에 작은 김밥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도 낡았고 의자는 겨우 6개뿐인 정말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말고 계셨죠. 할머니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어는 전혀 못하셨지만 손짓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메뉴판을 봤는데 김밥 한 줄이 3,000원이었습니다. LA에서 제가 먹는 브런치 한 끼가 $300인데 여기선 $3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김밥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윤기가 났고 단무지는 직접 담근 것 같았습니다. 시금치, 당근, 계란, 모든 재료가 정성스럽게 준비된 게 느껴졌죠. 한 입 빼어 물자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은 맛이 났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신 할머니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김밥 한 줄을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돈을 더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부하셨죠.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할 거 없어. 한국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뜻이 전달됐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LA에서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미팅하고 밥도 서서 먹고 차 안에서 먹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했죠. 할머니는 우리 옆에 앉아 김밥을 또 하나 마셨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의 속도대로 정성껏 김밥을 만드셨죠. 가게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 가족 사진, 그리고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제이크가 시계를 봤지만 이번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이 공간의 특별함을 느꼈나 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작은 김밥집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저는 두 번째 김밥을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한 잔 내오셨어요. 보리차였는데 구수한 향이 온몸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하려고 일어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마치 손녀에게 주듯이 말이죠.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3,000원짜리 김밥과 무료로 받은 김밥 한 줄,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게 제가 LA에서 쓰는 수백만 달러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진짜 부자는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집을 나온 후 가이드 김미영 씨가 마지막 일정인 첨성대로 안내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서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첨성대까지 걸어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드디어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높이는 9m 정도였고 돌을 쌓아 만든 단순한 구조였죠. 하지만 해질녘 빛을 받은 첨성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1365년 전 신라의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동양 최고의 천문대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저는 첨성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느라 바빴지만 저는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365개의 돌로 1년을 상징하고 27단은 선덕 여왕이 신라 27대 왕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했죠. 모든 게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첨성대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A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죠. 1300년 전 신라인들도 이 자리에서 같은 별을 봤겠죠?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말이죠.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늘 완벽한 메이크업과 각도를 신경 쓰던 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28살 키카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제가 놓치고 산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지만 잊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말했습니다. 6,400만 팔로워를 자랑하며 살았지만 정작 저는 혼자였다고. 매일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진짜 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요. 첨성대를 바라보며 계속 얘기했습니다. 1300년 전 별을 보며 꿈꿨던 것들, 오늘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박물관에서 본 금관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게 제게는 기적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제이크가 당황해서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냥 울고 싶었어요. 라이브를 보던 팔로워들도 침묵했습니다. 보통은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모두가 제 눈물을 지켜보고 있었죠. 엘리나 킴이 근처에서 촬영하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어줬어요. 우리는 함께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가득한 하늘과 1300년 된 돌탑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순간을 말이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라이브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었더군요. 하지만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첨성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경주를 꼭 와보라고. 여기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첨성대에서의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에도 가슴속 울림이 계속됐죠.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어요. 화려한 효과도 빠른 전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경주를 담았죠. 영상은 제가 처음 경주역에 도착해서 짜증내던 모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불평하고 시골이라고 무시하던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금관 앞에서 멈춰선 순간 할머니의 김밥집, 첨성대에서의 눈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경주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날. 설명란에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조회수가 얼마가 나올지, 광고 수익이 얼마일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이크가 흥분해서 제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핸드폰을 제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영상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다고, 업로드한 지 6시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예쁘다, 멋지다는 댓글이 아니었어요. 자신도 경주에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 삶의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고마웠다는 댓글들이 수십만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 눈물에 공감하고 있었죠.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에요. 제가 제이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적은 편집, 가장 적은 효과로 만든 영상이 어떻게 최고의 작품이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을 본 후 경주 관광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특히 해외에서의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했어요. 경주시장님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한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점심 무렵 영상 조회수가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말이죠. 각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여행 프로그램에서 경주 특집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나 킴도 자신의 채널에 경주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제이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 조회수면 광고 수익이 100만 달러는 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번 수익은 전액 경주의 문화재 보존에 기부하겠다고요. 제이크는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회수는 7천만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변화였어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한 편집 대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빠른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죠. 경주라는 작은 도시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이틀이었지만 마치 몇 년을 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이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도 핸드폰을 덜 보게 됐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가이드 김미영 씨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열어보니 첨성대 미니어처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주 시민들이 제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며 언제든 다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경주는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제가 김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경주는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이곳에서 언제든 쉬어가라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년 경주를 방문하겠다고요. 화려한 촬영팀도 비싼 장비도 없이 그저 혼자서 조용히 오겠다고 말이죠. 첨성대에서 별을 보고 할머니의 김밥을 먹으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정말 매년 올 거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제 곳을 진짜 나를 찾은 곳이라고. 6,400만 팔로워가 아닌 그냥 키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경주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경주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 모든 게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LA에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매일 올리던 콘텐츠를 주 3회로 줄였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광고 수입보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했죠. 팔로워 수는 조금 줄었지만 진짜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더 늘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년 10월 13일 경주를 다시 방문할 날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아닌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속도가 아닌 방향을 아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끔은 멈춰 서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경주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곳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경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경주에 가신다면 황리단길 작은 김밥집에 들러주세요. 할머니의 김밥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천천히 드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